내 심장은 마치 가슴을 뚫고 튀어나올 듯이 쿵쾅거렸고 목은 타들어가듯 말라 있었으며 시야는 흐려졌다. 나는 간신히 숨을 들이쉬려 애썼으나 폐로 들어오는 공기는 마른 휘파람 소리뿐이었다. 이마는 싸늘했고 땀방울이 비 오듯 쏟아졌다. 팔다리는 힘이 풀려 감각이 사라졌고 나는 근처 나무를 붙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더는 아무 힘도 없었다. 윤 할머니, 괜찮으세요? 누군가 다급히 소리쳤다. 누군가 내 어깨를 붙잡고 한 손은 내 손을 꽉 쥐었다. 더 이상 누가 누군지 분간할 수 없었다. 내 시야엔 희끗희끗 얼룩진 하얀빛과 멀어지는 소리만이 남았다. 그리고 어둠이 덮쳤다. 눈을 뜨자 눈부신 형광등 불빛 때문에 눈을 살며시 감았다. 목은 쓰리고 말이 나오지 않았다. 옆에서 똑딱똑딱 심박계를 재는 소리가 꾸준히 들렸다. 살균제가 코끝을 찌르는 듯한 향이 코를 파고들었다. 나는 병원 침상 위에 누워 있었다. 누군가 내 손을 잡고 있었다. 돌아보니 한 남녀가 있었다. 그녀는 바로 할머니였다. 작은 몸집의 은발을 깔끔히 뒤로 묶은 채 걱정으로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다. 옆에는 백할아버지가 창가 근처에서 가만히 서 있었다. 서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따뜻한 물 한 컵을 탁자 위에 두며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했다. 할머니, 목이 마르셨을 테니 물 조금 드세요. 나는 말을 잇지 못한 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뜨겁고 느리게 흐르는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다. 나는 한때 어느 날 길에서 쓰러져도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 숨이 가쁜 채 쓰러졌을 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한 지붕 아래 살지도 않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내 곁에 있었다. 나는 하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말을 하지 않아도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그날 아침 평소처럼 이른 시간에 일어났다. 아직 안개가 남은 공원이었고 나는 두툼한 울 니트에 목도리를 하고 보온병과 지팡이를 들고 나섰다. 그저 평범한 조깅 루틴일 거라 생각했다. 빠르게 달리려 한 것도 멀리 가려 한 것도 아니었다. 숨을 유지하고 건강을 지키려는 일상이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첫 바퀴를 돌고 나서 가슴이 무겁게 짓눌렸다. 숨은 점점 거칠어졌고 이마는 싸늘해졌으며 손은 떨렸다. 감추고 싶었지만 이미 늦었다. 눈이 흐려졌다. 나는 하할머니가 부르는 목소리만 겨우 들었고 곧 모든 것이 무너졌다. 얼마나 오랜 시간 의식을 잃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정신을 차렸을 때 내 곁에 있던 이는 아들도 며느리도 아닌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노인 친구들이었다는 것이다. 그 차갑고 하얀 불빛 아래 기계음 똑딱똑딱 사이에 누워있는 그 찰나에 나는 깨달았다. 혈연이 아닌 이들이 가장 단단히 내 손을 잡고 있다는 것을. 나는 차가운 흰 침대 위에 누워 얇은 이불이 가슴까지 덮였지만 하나도 따뜻함을 느끼지 못했다. 병실은 너무 쓸쓸할 정도로 고요해서 기계음 똑딱똑딱만 더욱 선명했다. 마치 내 한숨 한숨을 세워주는 듯했다. 옆에서 하할머니는 침대 머리맡에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작은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백할아버지는 벽에 기대어 앉아 무릎 위에 손을 모은 채 눈은 반쯤 감았지만 이마는 여전히 굳게 찌푸려 있었다. 서 선생님은 창가 쪽에 앉아 따뜻한 차를 손에 든 채 때때로 내 쪽을 바라보며 내가 여전히 이곳에 있다는 걸 확인하려는 것처럼 눈빛을 주고받았다. 나는 한 사람을 바라보며 목이 메었다. 괜찮아요.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고마워요.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눈물이 말보다 먼저 흘러내렸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가장 나약한 순간에도 혼자가 아니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둠 속에서 홀로 마주하던 밤들이 아니었다. 숨이 가빠질 때 방구석에 웅크려 앉아 괜찮을 거야 라며 스스로를 다독이던 그런 시간들도 아니었다. 나는 늘 생각했다. 노년이란 조용히 흘러가는 날들의 연속일 뿐.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하지만 오늘
쓰러지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됐다. 누군가 숨이 가쁜 내 손을 잡아주고 누군가 곁에서 조용히 앉아 있어 주는 것, 그건 어떤 약이나 위로의 말보다 더 큰 힘이 된다는 것을. 하지만 그 고요한 순간 속에서 또 하나의 장면이 떠올랐다. 그날 밤이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집을 나섰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 밤 나는 알았다. 이 몸속에 존재하는 것이 단순한 노화보다 훨씬 무섭다는 것을. 그 느낌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 불길처럼 타오르는 가슴의 통증, 가빠진 호흡, 차가운 방 안을 감싸는 어둠. 나는 누구도 부를 수 없었다. 며느리를 깨우는 것도, 아들에게 알리는 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 그 밤, 만약 내가 떠났더라도 아마도 다음날 아침이 되어야 발견됐을 것이다. 나는 벽 쪽으로 몸을 돌리고 등을 굽힌 채 가슴을 끌어안았다. 베개는 땀과 눈물로 젖어 있었다. 아무도 듣지 못했고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날 밤 통증이 조금 가라앉았을 때 나는 조용히 옷을 입고 목도리를 두르고 그림자처럼 집을 나섰다. 아직 새벽도 밝지 않았고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추위를 느끼지 못했다. 그저 공허함뿐이었다. 골목 끝에 버스 정류장엔 아무도 없었다. 나는 조용히 앉아 떨리는 손으로 작은 가방을 꼭 안았다. 그 안에는 건강보험증과 몇 천 원의 현금이 전부였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내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반드시 알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병원은 오전 6시에 문을 열었다. 나는 세 번째로 번호표를 뽑았다. 진료 내내 누구도 나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나 역시 아무 말도 기대하지 않았다. 그러다 손에 진단서를 쥐고 굵은 글씨로 인쇄된 한 줄을 읽는 순간 폐암 초기, 심장이 한 박자 멈춘 것 같았다. 나는 그 진단서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가느다란 희망을 하나하나 잘라내는 가위질 같았다. 그동안 내가 매달려 있던 희망이 그렇게 잘려나갔다. 나는 울지 않았다. 강해서가 아니었다. 울어도 그 눈물을 닦아줄 사람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병원을 나섰다. 아침 햇살이 가로수 너머로 살짝 비치고 있었다. 집으로 가는 길은 여전히 똑같았다. 익숙한 보도블럭, 골목 어귀의 작은 빵집, 여느 때처럼 슈퍼마켓 앞에 서 있는 우유 배달 트럭.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하지만 내 안에서는 무언가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나는 천천히 걸었다. 진단서는 조심스럽게 접혀 코트 주머니 깊숙이 들어가 있었다. 내 손은 끊임없이 떨렸다. 추위 때문이 아니라 한 번도 입 밖에 낸 적 없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폐암, 초기 단계. 나는 계속해서 중얼거렸다. 마치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노년이란 다양한 병을 안고 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게 이렇게 조용히 다가올 줄은 몰랐다. 예고도 없이, 소란도 없이, 그저 무해하다고만 여겼던 마른 기침 몇 번, 날씨 탓이라 생각했던 숨 가쁨 몇 차례가 전조였다는 걸.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불도 켜지 않았고 옷도 갈아입지 않았다. 그저 침대 끝에 앉아 여전히 주머니 속 진단서를 꽉 쥐고 있었다. 누군가 볼까봐 두려웠다. 며느리가 장바구니를 들고 방 앞을 지나갔다. 슬리퍼 소리, 문 여닫는 소리만 들렸다. 아무도 내가 어디에 다녀왔는지 묻지 않았다. 아무도 오늘 아침 내가 겪은 일이 내 인생에서 얼마나 다른 아침이었는지 알지 못했다. 나는 원망하지 않았다. 아이들은 바쁘다. 아들은 은행에 다녀서 늘 늦게 귀가하고 며느리는 아이를 돌보며 집안일에 온라인 장사까지 하느라 정신이 없다. 내가 입을 열면 이 집엔 한숨 하나가 더해질 뿐이라는 걸 나는 안다. 그래서 나는 침묵했다. 저녁 식사는 평소처럼 했다. 싱거운 배추국, 몇 조각의 생선조림. 나는 천천히 씹으며 목구멍까지 차오른 두려움을 억지로 삼켰다. 밤이 되어 모두가 방에 들어간 뒤 나는 서랍을 열었다. 다시 진단서를 꺼냈다. 한 번 더 읽고 다시 단단히 접어 오래된 가족사진 상자 맨 밑에 넣었다. 누구에게도 들키면 안 된다. 누구에게도 짐이 되면 안 된다.
나는 인터넷을 뒤져가며 병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다. 폐암 환자를 위한 식단, 호흡법, 더 쉽게 숨 쉴 수 있는 수면 자세 등을 하나하나 찾아봤다. 작은 수첩을 사서 알아낸 내용을 모두 적어두었다. 흐릿한 눈으로 겨우겨우 읽고 삐뚤빼뚤한 글씨였지만 나는 끝까지 쓰려 애썼다. 마치 한 줄, 한 줄이 내 생명을 되찾기 위한 한 걸음인 것처럼. 다음 날 아침, 나는 아주 일찍 일어났다. 말없이 옷을 입고 외투를 걸치고 지팡이를 챙겨 공원으로 나섰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나는 아무에게도 내가 싸우고 있다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았다. 말을 꺼내는 순간 진짜로 약해질 것만 같았다. 동정의 눈빛이 두려웠고 스쳐가는 위로의 말들이 더 무서웠다. 나는 생각했다. 아직 걸을 수 있고 아직 밥을 해 먹을 수 있고 아직 병원에 혼자 갈 수 있다면 나는 아직쯤이 아니다. 그날부터 매일 아침 나는 호수를 따라 걸었다. 혼자서 조용히 숨을 다시 배우듯 한 걸음씩. 그러다 어느 순간 익숙한 얼굴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회색 목도리를 항상 두른 작은 할머니, 등이 굽고 발걸음이 무거운 할아버지, 늘 먼 곳을 바라보는 듯한 중년 여성. 처음엔 그저 눈빛으로 조용히 인사를 나눴다. 그 다음엔 아침마다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그리고 어느 날 회색 목도리의 할머니가 다가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혼자 나오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되묻지도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가 조금 누그러졌다. 그날 이후 매일 아침 우리는 함께 걷기 시작했다. 말없이. 하지만 더는 외롭지 않았다. 나는 아직 그들에게 내 병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말할 용기가 없어서였다. 하지만 따뜻한 차 한 잔, 천천히 가요. 라는 한마디, 손을 맞잡아주는 순간들이 나에게 말해주었다. 이 길에 혼자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걸. 나는 아직 그들에게 다 말하지 않았다. 매일 아침 그들과 함께 호수를 돌고 익숙한 나무 아래에 함께 앉아 삶은 고구마 몇 조각이나 따뜻한 차 한 모금씩 나눠 마셨다. 우린 많은 걸 묻지 않았고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 내 숨이 가빠질 때 따라오는 시선, 내가 지쳤을 때 등을 토닥이는 손길, 그 모든 것이 말해주었다. 그들은 내 안에서 무언가를 알아차리고 있다는 걸. 나는 늘 생각했다. 이 병은 나 혼자만 알고 있으면 된다고. 하지만 바람이 많이 불던 어느 아침, 기침을 심하게 하며 벤치에 털썩 앉았을 때 하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병을 건네며 말했다. 기침 오래 하셨어요. 요즘 얼굴빛이 안 좋아 보여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차병만 꽉 쥔 채 침묵했다. 그리고 몇 주 동안 꽁꽁 숨겨온 진실을 처음으로 내뱉었다. 숨을 고르듯. 하지만 사실은 용기를 모으는 한숨이었다. 사실은 폐암이에요. 그 말은 쉰 목소리로 거의 속삭이듯 흘러나왔다. 정적이 흘렀고 아무도 놀라거나 안쓰러운 눈빛을 보이지 않았다. 할머니는 그저 내 손등 위에 손을 살짝 올렸고 백할아버지는 조용히 주머니에서 작은 천주머니를 꺼내 말린 생강과 대추를 건네주며 이거요. 매일 밥 먹으면 기침도 줄고 목도 따뜻해져요. 라고 말했다. 서 선생님은 오늘따라 작아 보이는 찻병을 꺼내 살짝 깨진 잔에 감초차를 따라 내게 건넸다. 나는 그 세 사람을 바라보았다. 누구도 놀라지 않았고 누구도 동정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내 옆에 조금 더 가까이 앉았고 더 조용하지만 따뜻한 존재가 되어주었다.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병을 알고 난 이후 처음으로 진심으로 울었다. 아픔 때문도 두려움 때문도 아닌, 이제는 이 무거운 비밀을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때문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모든 걸 이야기했다. 첫 통증이 시작된 밤, 진단서를 숨긴 장소, 가족에게 말하지 못한 이유, 혼자 병원에 가고 약을 검색하며 밤마다 천장을 보며 내일도 깰 수 있을까 자문했던 순간들까지. 그들은 한마디도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었다. 마치 내 마음속 매듭을 하나하나 풀어주는 것처럼. 내 이야기가 끝난 후에도
아무도 말을 먼저 꺼내지 않았다. 하지만 공기 속엔 뭔가 달라진 것이 느껴졌다. 하할머니는 자신도 고혈압으로 부엌에서 쓰러진 적이 있다고, 아들한테도 말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백할아버지는 4년 전부터 만성 폐질환을 앓고 있다며 자식이 캐나다에 있어 말 못했다고 했다. 서 선생님은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심장 수술을 한 적이 있어요. 혼자 입원하고 혼자 퇴원했죠. 그래서일까요? 스스로 돌보는 게 익숙해졌어요. 나는 놀라웠다. 항상 강인하고 조용하다고만 여겼던 사람들이 알고 보니 그렇게 연약한 순간을 견뎌낸 이들이었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날 이후 아침의 공원 산책은 더 이상 무의미한 발걸음이 아니었다. 우리는 함께 걸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서로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서로가 나 아직 여기 있어요. 당신도 그렇죠.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가까이. 하할머니는 폐에 좋은 견과류를 챙겨와서 한 줌씩 나눠주었다. 백할아버지는 주머니에 생강 캔디를 몇 개씩 넣고 다녔다. 서 선생님은 매주 차를 바꿔왔다. 국화차, 대추차, 옥수수차. 그리고 나는 작은 수첩을 들고 다녔다. 아침마다 따뜻한 차 마시기, 심호흡 10번, 호수 3바퀴 걷기, 하루 한 번 웃기, 이 모든 걸 빠짐없이 적었다. 우리는 말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알 수 있었다. 어느 날 아침 누군가 보이지 않으면 전화를 걸 사람이 있다는 걸, 걱정해 줄 사람이 있다는 걸,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걸. 그리고 노인인 우리에게 그것은 약보다도 더 큰 힘이 되었다. 그날 아침 나는 일어나자마자 몸이 좀 무겁다는 걸 느꼈다.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어지러질했다. 하지만 누군가 걱정하는 게 싫었고 매일 아침 함께 걷는 습관을 놓치고 싶지 않아 나는 늘 하던 대로 외투를 걸치고 목도리를 두르고 찻병을 들고 공원으로 나섰다. 아침 바람은 살짝 차가웠고 호수는 늘 그렇듯 조용했다. 하할머니는 이미 벤치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고 백할아버지는 근처에서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다. 서 선생님은 방금 도착한 듯 뜨거운 고구마 몇 개가 든 가방을 들고 있었다. 나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얼굴빛이 좀 안 좋아 보여요. 서 선생님이 조심스레 말하며 내 어깨를 살짝 짚었다. 괜찮아요. 그냥 잠을 좀 설쳤나 봐요. 나는 늘 그랬듯 웃으며 넘겼다. 우리는 첫 번째 바퀴를 걷기 시작했다. 하늘은 맑았고 햇살은 아직 약했다. 새가 지저귀고 발걸음 소리는 바람 속에 섞였다. 그러나 반 바퀴쯤 돌았을까 숨이 점점 가빠지기 시작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려 애썼지만 가슴은 조여들었고 기침은 등을 찌를 듯이 아팠다. 눈이 흐려졌고 손끝은 차가워졌다. 나는 멈춰 섰다. 가까운 나무에 손을 댄 채 겨우 버텼다. 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하할머니가 외치며 달려와 나를 부축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모든 것이 빙글빙글 돌았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내 몸은 마치 힘을 잃은 마른 가지처럼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나는 쓰러졌다. 눈을 떴을 때 내 눈앞에 익숙한 흰 불빛이 있었다. 태양이 아니라 병원 천장이었다. 나는 병상에 누워 있었고 코끝을 찌르는 소독약 냄새에 목이 텁텁했다. 귓가에선 심박 측정기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마치 절벽 끝에서 나를 붙잡아주는 틱틱 소리처럼.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하할머니가 내 손을 꼭 쥐고 있었다. 작고 따뜻한 손, 살짝 떨리고 있었다. 침대 건너편엔 백할아버지가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고 앉아 있었고 서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내 이불을 덮어주고 있었다. 그 눈빛엔 걱정이 가득했다. 정말 다행이에요. 정신이 드셔서. 하할머니가 나직하게 말했다. 그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다. 나는 걱정 끼쳐서 미안해요.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목이 너무 말라 제대로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저 숨처럼 새어나오는 소리뿐이었다. 서 선생님이 작고 따뜻한 생강차 잔을 내게 건네주었다. 입안에 퍼지는 생강 향이 몸 구석구석에 온기를 불어넣었다. 마셔요. 너무 약해졌어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눈물이 이불 위로 뚝뚝 떨어졌다. 그건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이번엔 정말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잠시 후 아들이 병실에 도착했다. 서둘러 달려왔는지 구겨진 셔츠 그대로였다. 방 안을 둘러보더니 곧장 침대로 달려왔다. 엄마 괜찮아요? 회의 중에 전화 받고 바로 왔어요. 다행이야. 나는 힘겹게 그러나 미소를 지으려 했었다. 괜찮아요. 엄마 친구들이 제때 도와주셨어요. 아들은 내 침대 곁에 앉아 있는 3명의 노친구를 바라보며 눈빛이 살짝 가라앉았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쉰 듯 떨렸다. 나는 알았다. 아들은 당황했고 멋쩍어했다. 하지만 나는 원망하지 않았다. 이번만큼은 내가 가장 약해졌을 때 누가 진짜로 내 곁에 있었는지를 더 분명히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아들이 떠난 뒤 병실엔 다시 고요함이 내려앉았다. 기계 소리가 일정하게 울리고 세 사람의 따뜻한 온기가 아직도 곁을 지켜주고 있었다. 나는 그들을 바라보았다. 눈이 촉촉해졌다. 곁에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백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말했다. 우리는 친구잖아요. 친구는 중간에 포기하지 않죠.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이런 감정을 느꼈다. 누군가 내 손을 잡아주는 것이 책임이나 의무 때문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심이었음을. 나는 병원에 사흘 더 입원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어느 때보다 평온했다. 단 한 번도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다. 하할머니는 꿀에 절인 배 조각을 가져왔고 백할아버지는 호흡 명상에 관한 작은 책자 몇 권을 가져다 주었다. 서 선생님은 언제나 뜨거운 생강차와 삶은 콩 한 봉지를 챙겨왔다. 그들은 시끄럽게 오지 않았다. 과장된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병상 옆에 조용히 든든히 함께 있어주는 그 존재만으로도 나는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었다. 나는 아직 살아있어. 그리고 진정으로 살아가고 있어. 퇴원하는 날 길고 차가운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어나갈 때 내 가슴은 이상하게 따뜻했다. 누군가 팔을 잡아주었고 누군가는 짐을 들어주었다. 또 누군가는 뒤에서 말했다. 천천히요. 서두르지 마세요. 우리는 함께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나는 창가에 앉아 익숙한 거리 풍경을 바라보았다. 초겨울 바람이 희끗한 머리카락 사이로 스며들었다. 나는 가슴에 손을 얹었다. 여전히 뛰는 심장. 아직도 남아있는 희망. 집에 도착하자 며느리가 문을 열었다. 내가 친구들과 함께 온 것을 보고 살짝 놀란 표정이었다. 나는 그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분들이 엄마의 은인이야. 그녀는 당황한 듯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차를 따라 새 친구에게 내밀었다. 나는 창가에 놓인 오래된 나무 의자에 앉았다. 늦은 오후 햇살이 책상 위로 비스듬히 쏟아졌다. 모든 것은 그대로였다. 오래된 액자, 작은 스탠드 조명, 얇은 수첩. 나는 수첩을 열고 입원 후 처음으로 한 줄을 썼다. 나는 돌아왔다. 그리고 이번에는 진짜로 살아갈 것이다. 나는 다시 시작했다. 가장 작은 것부터. 매일 아침 나는 창문을 열고 깊이 숨을 들이쉰다. 찬 공기가 폐를 스치지만 기분은 상쾌하다. 마당을 천천히 고르게 몇 바퀴 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스스로에게 속삭인다. 힘내자. 오늘도 조금만 더 버텨보자. 식사도 완전히 바꿨다. 묽은 죽, 야채국, 부드러운 과일. 기름기 있는 음식은 없고 아무 데서나 때우는 식사도 없다. 천천히 씹고 곱게 삼키고 하루하루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그날 이후로 아들이 자주 집에 들르기 시작했다. 계단 손잡이를 손보거나 엄마, 요즘 잠은 잘 주무세요. 하고 묻거나
어느 날은 의사가 추천한 건강보조제를 몇 봉지 사오기도 했다. 아무런 미사여구는 없지만 나는 안다. 그 아이는 이제 자기만의 방식으로 나를 신경 쓰는 법을 배우고 있다는 걸. 어느 저녁 그는 조용히 앉아 내가 채소를 써는 모습을 지켜보더니 작게 말했다. 엄마, 그날 진짜 무서웠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내 손을 그의 손 위에 살며시 얹었다. 말이 많을 필요는 없었다. 그저 한번 가볍게 손을 꼭 쥐는 것만으로도 용서할 수 있었고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다음 날 새벽 닭이 울기도 전 하할머니가 창문을 똑똑 두드렸다. 산책 가요? 오늘 날씨 너무 좋아요. 나는 외투를 걸치고 찻병을 들고 밖으로 나섰다. 백할아버지는 이미 벤치에 앉아 고개를 끄덕였고 서 선생님은 옥수수빵 봉지를 흔들며 말했다. 오늘은 메뉴 바꿨어요. 우리는 멀리 가지 않았다. 많은 말을 나누지도 않았다. 그저 익숙한 나무 아래 나란히 앉아 차를 나누고 하루의 소소한 이야기를 나눴다. 하지만 바로 그런 사소한 것들이 모이고 쌓여 아주 큰 것을 만들어냈다. 바로 살아갈 힘. 한 달 뒤 나는 재진을 받았다. 의사는 검사 결과를 보고 미소 지었다. 종양이 줄어드는 조짐이 보입니다. 지금처럼 잘 관리하시면 상태가 점점 안정될 겁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목이 메었다. 눈가가 젖었다. 무서워서가 아니었다. 처음으로 내 노력들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날 병원을 나서며 하늘이 더 파랗게 보였고 햇살이 더 부드럽게 느껴졌다. 나는 고개를 들어 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나는 내 자신을 실망시키지 않았다. 그리고 매일 아침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들을 저버리지도 않았다.